오늘도 허탕이었다. 면접 시험에서 번번이 탈락이었다. 이번 입사 시험을 준비하는데 비용도 꽤 들었다. 입는 거 먹는 거 아껴 간신히 교재도 구입했고 필요한 회화 인강도 들었다. 이번에는 될 줄 알았다. 그만큼 자신도 있었고 시험도 잘 본 것 같았다. 그런데 떨어졌다. 그러고 보니 이제 의욕도 상실해 가는 것 같았다. 할아버지는 오늘도 나와 계셨다. 할아버지, 여기 고구마 좀 드셔보세요. 음료수하고 사왔어요. 수진이 고구마를 건네자 할아버지는 얼른 받아 허겁지겁 드셨다. 천천히 드세요. 음료수 마시면서요. 고마워. 배가 고팠었는데. 그런데 누구지? 할아버지는 기억이 왔다 갔다 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자신이 누구인지 아는 것 같았다. 그런데 대부분은 자신이 누군지 인식하지 못했다. 반복하는 말은 우리 지연이 뿐이었다. 우리 지연이는 마음씨가 착했지. 지연이가 따님이세요? 그렇지. 내 딸이야. 그 따님은 어디 계세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럴 때 할아버지의 여인 어깨가 조금씩 들썩이는 것 같았다. 그 할아버지는 3개월 전부터 가끔씩 길가 나무 그늘이 생긴 곳에 앉아 있었다. 깊이 패인 주름살에는 수심 또한 깊어 보였다. 수지는 그 할아버지에게 간혹 음료수나 먹을거리를 드리곤 했다. 자신도 월세 내기에 빠듯했지만 할아버지의 횡한 모습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할아버지, 저 오늘도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는데? 면접에서 떨어졌어요. 왜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지는 건지 모르겠어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없었다. 수지 역시 혼잣말로 신세 타령하는 것뿐이었다. 제가 고아라서 그런가 봐요. 면접관들이 공통적으로 그것을 많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그건 제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더 답답해요. 할아버지는 오늘도 수지의 목에 걸린 자그마한 펜던트를 빤히 바라보셨다. 할아버지의 시선이 닿는 곳마다 왠지 모르게 지연이라는 딸을 향한 그리움이 묻어나는 듯했다. 수지가 목걸이를 건네주면 할아버지는 말없이 한참을 그저 바라만 봤다. 그때마다 수지는 알 수 없는 애잔함을 느꼈다. 수지는 목걸이를 떼어 할아버지 손에 올려드렸다. 그것을 받아든 할아버지는 뭔가 상념에 빠지는 것인지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러더니 어느새 할아버지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무슨 사연인지 모르겠지만 할아버지의 애틋한 사연이 있는 것이 분명했다. 할아버지는 이 목걸이를 아세요? 우리 딸 지연이가 했던 목걸이야. 지연이도 이런 목걸이를 했었지. 목걸이를 지금은 안 가지고 계셔요? 아무 대답이 없었다. 그러면서 초점 잃은 시선이 불안정스러웠다. 다시 또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는 모양이었다. 할아버지, 오늘은 그만 갈게요. 면접에서 떨어져서 그런지 무척 피곤하네요. 수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아들이고 발길을 돌렸다. 할아버지는 그런 수지의 뒷모습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쳐다보고 있었다. 집에 들어온 수지는 방안을 환기시키고 간단히 청소를 했다. 지하 월세방인데 이번 달에는 그마저 제때에 못 냈다. 조금 있다가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나가야 했다. 그래서 눈을 잠깐 붙이려고 했다. 면접을 보고 나서는 왜 그렇게 졸음이 몰려오는지 혼났다. 막상 누우면 잠도 빨리 오질 않았다. 멀뚱멀뚱 천장만 바라보았다. 정말 고아여서 면접에 불이익을 받는 것일까? 그렇다면 세상의 고아 출신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단 말인가? 중소기업체라도 급여만 잘 나오면 일단 빨리 들어가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오된 밥 찬밥 따질 때가 아니었다. 하루가 급박한 실정이었다. 수지는 아주 어렸을 적, 그러니까 6살 때 부모를 잃었다. 고아원에서 고등학교까지 마치고 독립하여
검정고시로 대학에 들어갔다. 대학을 졸업하기까지 5년이 걸렸다. 학비를 제때에 마련할 수 없어서 공부를 쉬어가며 아르바이트를 했다. 하루에 아르바이트를 2개 이상을 했다. 그래도 학비 마련이 어려웠다. 다행히 장학금을 자주 받을 수 있었다. 공부 아니면 아르바이트만 했던 학창 시절이었다. 하다못해 그 흔한 미팅 한번 해본 적이 없었다. 수지에게 시간은 금이었다. 시간을 아껴 공부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야 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생활비 쓰고 나면 그만이었다. 물가가 너무 비싸 먹는 것도 최소화했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을 하면 생활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가 컸었다. 하지만 수십 번의 입사 시험을 보면서 의욕만 꺾이고 있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한다는 자체가 이젠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문득 아까 만난 할아버지 생각이 떠올랐다. 어디서 사는 분인가? 뭘 했던 분일까? 왜 저기에 자주 나와 공허하게 앉아 계시는 걸까? 손을 보면 그 사람 직업을 알 수 있다는데 할아버지는 길고 깨끗한 손을 가지고 있었다. 험악한 손이 아니었다. 혹시 교단에 계셨을까? 왠지 그 할아버지가 자꾸 눈에 밟히는 것이었다. 그리고 할아버지가 수지가 하고 있는 목걸이에 관심이 많은 것도 궁금했다. 할아버지는 딸이 수지와 똑같은 목걸이를 했다고 했다. 그런데 그 따님은 어디에 있는 걸까? 할아버지가 저렇게 바깥에서 거지 행색을 하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걸까? 어떤 사연이 있기에 할아버지의 시선이 그토록 공허할까? 수지는 자신이 고아 출신이라 정에 굶주려 그래서 더 할아버지에게 끌리는 건지 모르겠다고 생각했다. 며칠 전에는 할아버지가 배가 고프다고 해서 국밥집에 모셔다 따뜻한 순대국밥을 사드렸었다. 국밥을 드시는데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것을 봤다. 뭐가 그리 사무쳐서 그러는 건지 보는 사람 마음이 다 애틋해졌다. 할아버지, 집이 어디세요?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우리 집은 아주 멀리 있어. 우리 딸 지영이와 만나기로 했어. 정신이 돌아왔을 때는 오히려 수지에 대해 이것저것 많이 물어봤다. 수지는 소원이 뭔지? 제 소원은 일단 회사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방부터 좋은 데로 이사 갔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을 안 계시는가? 내일 일찍이 돌아가셨어요. 저는 고아예요. 그 말에 할아버지는 슬픈 표정을 지으며 수지의 손을 잡아줬다. 수지는 그때 그 슬퍼하는 할아버지의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다. 수지는 다시 의지를 다질 목표를 찾았다. 우연히 검색하다가 대기업인 태평그룹에서 특별 채용 시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희망적인 느낌이 들었다. 전단 돌리던 아르바이트 하나는 잠시 멈추고 공부에 전념하기로 했다. 이번 입사 시험은 마침 수지가 전공한 과목과 같은 계열이라 각오가 남달라졌다. 편의점 알바를 가기 위해 집을 나섰다. 밤에 잠을 깊이 못 자서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 길을 건너는데 할아버지가 눈에 들어왔다. 오늘은 다른 날보다 더 힘이 없어 보였다. 다가가 인사를 했다. 할아버지, 잘 지냈어요? 한동안 보이지 않으시길래 이젠 안 나오시는 줄 알았어요. 나는 여기 있어. 갈 데가 없지. 우리 딸 지연이를 기다려야 해서. 그러면서 수지의 목걸이를 또 쳐다봤다. 할아버지에게 목걸이는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걸까? 따님이 했던 목걸이라서 잊지 못하는 것일까? 수지가 가끔씩 목걸이를 들이면 잠시 생각에 잠기는 듯 하다가 이내 돌려주곤 했다. 이 목걸이를 가지고 싶으세요? 아니야. 우리 딸 지연이가 했던 목걸이지. 똑같아. 그래서 만져보는 거야. 정신이 어느 정도 돌아오신 것 같았다. 할아버지, 저 며칠 있다가 대기업에 시험 봐요. 이번에 기분이 괜찮은 게 꼭 될 것 같아요. 물론 지금까지 다른 회사들도 될 것만 같았는데 면접에서. 그런데 이번은 느낌이 좀 달라요.
그래, 대기업이라. 어느 회사의 시험을 본다고? 태평물산이요. 태평이라. 왜 태평물산 모르세요? 아니, 내가 알고 있는 회사야. 그때 할아버지는 낡은 주머니에서 꾸깃꾸깃한 명함 한 장을 수지에게 내밀었다. 태평그룹, 명예회장 이준혁이라는 이름이 선명하게 박혀 있었다. 수지는 깜짝 놀랬다. 그렇다면 이 할아버지가 태평그룹의 회장님이란 말인가 의아했다. 수지는 너무 놀래 한동안 뭔 말을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 할아버지가 그럴 리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아무리 봐도 할아버지와 회장이란 타이틀이 서로 걸맞지 않았다. 그럼 누구의 명함을 준 것인가 궁금했다. 할아버지 주머니에서 자신이 시험 보려는 회사 명함이 나왔다는 자체가 신기한 일이었다. 수지는 속으로 이건 분명히 하늘이 어떤 시그널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될 것으로 확신했다. 이 낡은 명함 한 장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바꿀 거라곤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시험을 앞두고 긴장해서 그런지 수지는 몸살 기운이 있어 약국에 나왔다가 할아버지가 보이길래 바카스 한 병을 사서 드렸다. 할아버지는 수지가 인사를 할 때마다 늘 반갑게 맞아주었다. 할아버지, 음료수 드세요. 수지구나. 내가 좋아했던 음료지. 아, 이 음료수 잘 아시나 봐요? 그럼 우리 딸 지연이가 자주 사줬지. 내가 피곤할까봐. 할아버지는 가족들이 전부 떨어져 있어요? 함께 사는 가족은 전혀 없어요? 가족이 있지. 그런데 나는 같이 살지 않아. 나는 우리 딸 지연이를 기다리는 거지. 언제 올지는 나도 몰라. 영영 안 올지도 몰라. 그런데 왜 기다리세요? 우리 딸 지연이가 꼭 온다고 말했거든. 언젠가는 돌아올 거야. 그런 할아버지의 표정은 애달파 보였다. 수지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무심한 세월 속에서 할아버지의 파란만장했을 인생 역정이 애처로웠다. 오늘따라 유달리 더 쓸쓸해 보여 수지는 할아버지에게 단호히 말했다. 할아버지, 제가 댁에 모셔다 드릴게요. 함께 가세요. 아니야. 집에는 나 혼자 갈 수 있어. 우리 딸 지연이를 기다리는 거야. 수지가 생각하건대 할아버지의 따님은 이미 돌아가셨을 것이다. 그런 딸이 영원히 잊혀지질 않았을 것이다. 할아버지의 정신이 오락가락해도 뚜렷이 기억하는 것은 딸의 이름과 목걸이인 것 같았다. 그 이름이 얼마나 사무쳤으면 그렇게 가슴 깊이 각인돼 있을까 생각하니 수지는 안타까웠다. 할아버지, 저 내일 시험 잘 보고 와서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할아버지도 기도해 주실 거지요? 저 합격하라고. 그럼 내가 기도하지. 우리 딸 지연이를 위해서도 기도했어. 그때 할아버지는 돌아서서 가는 수지의 뒷모습을 보면서 중얼거렸다. 수지는 다 잘 될 거야. 착한 사람이야. 시험 당일 수지는 컨디션을 유지하기 위해 식사도 아주 조금만 했다. 단벌이지만 정장을 차려입었다. 시험 경쟁률은 120대 1이라고 했다. 국내 굴지의 그룹이니만큼 경쟁률이 치열할 것은 예상했지만 이건 너무 심했다고 수지는 생각했다. 취업난이 지속되면서 응시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경쟁률에는 거품이 다소 있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그랬다. 경쟁률을 떠올리면 수지는 자신이 될 것 같지 않았다. 자신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치열했다. 수험표를 받았을 때는 너무 긴장해서 그런지 온몸에 기운이 빠져버렸다. 간신히 마음을 다독이며 평상심을 가지려고 애를 썼다. 필기시험은 예상한 수준보다 높았다. 기출문제와 비교해서 한 단계 더 높은 수준이었다. 수지는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 답안지 기재를 천천히 했다. 하나하나 적어 내려갈 때마다 전력을 다해서 작성했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손 안에 땀이 범벅이 될 지경이었다.
필기 시험이 끝났다. 수지 스스로는 잘 봤다고 생각했다. 특별히 난해한 문제는 없었다. 하지만 늘 그렇듯이 면접이 두려웠다. 면접 요령에 대해서도 그간 많은 관련 책들을 섭렵했지만 막상 면접장에서는 돌발적인 질문에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태평그룹 면접 때 수지는 긴장감 속에 앉아 있었다. 수많은 지원자들 틈에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는데 문득 할아버지가 주신 명함이 생각났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명함을 조심스럽게 꺼내봤다. 명함은 오래되어 모서리가 다 닳아 있었지만 이준혁이라는 이름 석자는 여전히 위엄을 풍기고 있었다. 수지는 명함을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면접관들 앞에서 혹시라도 이상하게 보일까봐 걱정됐지만 왠지 모를 용기가 샘솟는 기분이었다. 드디어 수지의 차례가 왔다. 마른 침을 삼키고 면접관들을 바라봤다. 그런데 4명의 면접관 뒤에 할아버지가 앉아 있는 것이었다. 수지는 순간적으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아니, 할아버지가 여길 어떻게... 면접관들은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다. 그때 할아버지가 한 손을 들어 수지에게 살짝 흔들어 보였다. 제자리에 앉은 수지에게 면접관 한 사람이 물었다. 여기 회장님을 아시나요? 네, 여기 회장님 명함이 있습니다. 그 명함을 본 면접관들은 서로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묘한 기류가 흘렀다. 그 외 면접은 다른 곳과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진행됐다. 솔직하게 자신의 강점과 약점을 이야기하고 태평그룹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할아버지가 물었다. 수지는 하고 있는 목걸이를 어디서 난 거야? 네, 저희 엄마가 해준 겁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눈을 감고 뭔가를 생각하는 표정을 지었다. 면접이 끝나고 며칠 뒤 수지는 불합격 통보를 예상하며 무덤덤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리고 다음 시험 볼 기업체를 검색해보고 있었다. 그런데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태평그룹이었다. 수지 씨, 최종 합격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수지는 귀를 의심했다. 수없이 실패했던 면접의 기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혹시 할아버지가 주신 명함 때문일까? 혼란스러운 마음과 기쁜 마음이 뒤섞여 수지는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다. 합격의 기쁨을 채 만끽하기도 전에 또 다른 연락이 왔다. 태평그룹 인사팀장이었다. 수지 씨, 이준형 명예회장님께서 수지 씨를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수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 같았다. 수지는 할아버지를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터질 듯이 뛰었다. 수지는 태평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명예회장실 앞에서 초조하게 서 있었다. 합격 소식보다도 할아버지가 이 거대한 그룹의 명예회장이었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었다. 대체 할아버지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비서의 안내에 따라 문을 열고 들어서자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웅장한 집무실이 나타났다. 그리고 그곳에는 깔끔한 정장 차림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다. 늘 길거리에서 보던 허름한 모습과는 너무나도 달랐다. 할아버지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수지를 맞았다. 오느라 고생 많았다. 수지야, 합격 진심으로 축하한다.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또렷하고 힘이 있었다. 수지는 어색함과 놀라움이 뒤섞인 표정으로 할아버지를 바라봤다. 할아버지, 아니, 회장님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할아버지는 조용히 웃으며 차 한 잔을 내밀었다. 그래, 이제 모든 것을 이야기해 줄 때가 온 것 같구나. 내가 길에서 나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말이야. 할아버지는 천천히 과거 이야기를 시작했다. 충격적인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지의 귀에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태평그룹을 일군 창업주의자 명예회장 이준혁이었다. 그리고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자식들의 권력 다툼 속에서 정신적으로 더욱 혼란을 겪게 되었다고 했다. 가족들은 할아버지를 병원에 입원시키려 했고 그 와중에 할아버지는 홀로 거리를 떠돌게 되었던 것이다. 수지는 믿기지 않는 이야기에 입을 다물지 못했다. 자신이 매일 만났던 그 할아버지가 이 거대한 그룹의 총수였다니. 그리고 그 안에는 가족 간의 아픈 사연이 숨겨져 있었다. 이준영 명예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내가 길거리를 헤맬 때 내게 유일하게 다가와 준 사람이 바로 너였다. 수지야. 너는 내게 딸 지연이를 떠올리게 했어. 늘 나를 따뜻하게 보살펴 주던 지연이. 명예회장의 눈빛에는 깊은 회한과 그리움이 스쳐 지나갔다. 지연은 명예회장의 막내딸이었다. 어릴 적부터 총명하고 따뜻했던 지연은 아버지의 사업을 돕기 위해 뛰어들었지만 예상치 못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고 했다. 그 이후 명예회장은 삶에 큰 의미를 잃었고 치매 증상이 더욱 심해졌다는 것이었다. 내가 너에게 준 명함 사실은 내 정신이 오락가락하면서도 너만큼은 믿고 있었다는 증거란다. 내가 혹시라도 어려움을 겪을 때 도움이 되고 싶었다. 명예회장은 수지의 목에 걸린 펜던트를 가만히 바라봤다. 내 목걸이를 볼 때마다 지연이가 생각났어. 지연이도 늘 저런 비슷한 목걸이를 하고 다녔거든. 아마 그래서 너에게 더 끌렸던 걸지도 모르지. 수지는 할아버지의 이야기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이 매일 베풀었던 작은 친절이 이렇게 거대한 인연으로 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다. 동시에 지연이라는 존재가 할아버지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깨달았다. 지연의 부재가 할아버지를 길거리로 내몰게 된 또 다른 원인이었을까? 명예회장은 흐려지는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봤다. 마치 저 멀리 어딘가에 지연이 살아있을 것만 같은 표정이었다. 수지는 할아버지가 단순히 정신적인 문제로 방황한 것이 아니라 딸을 향한 깊은 그리움과 후회 때문에 현실을 회피하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다. 명예회장은 자신의 치매 증상이 심해지면서 태평그룹 내부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도 털어놓았다.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와병을 틈타그룹의 경영권을 두고 치열하게 다투기 시작했다고 했다. 내 아들들은 서로를 깎아내리기에 바빴어. 오직 돈과 권력에만 눈이 멀어 나를 뒷전으로 했지. 내가 치매라는 이유로 나를 정신병원에 가두려 하기까지 했다. 명예회장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실망감이 묻어났다. 수지는 이 거대한 그룹의 뒤편에 이토록 추악한 가족 싸움이 숨겨져 있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 할아버지가 거리를 떠돌게 된 이유가 단순히 병 때문만은 아니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저질러진 비극의 결과였다. 수지야, 너는 나를 믿어줬고 인간적인 따뜻함을 보여줬다. 그래서 너에게 이 그룹을 바로잡을 힘을 주고 싶었다. 나는 아직 태평그룹의 명예회장으로서 그룹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할 책임이 있다. 명예회장은 수지의 손을 잡았다. 그의 손은 따뜻했지만 어딘가 모르게 불안해 보였다. 그는 수지에게 태평그룹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맡기고 싶다고 말했다. 수지에게는 막중한 책임감이 주어지는 순간이었다. 명예회장은 수지가 자신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라고 생각하는 듯 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 하겠다고 다짐했다. 할아버지에게 받은 은혜를 갚는 것을 넘어 한 인간으로서 올바른 길을 찾는 데 일조하고 싶었다. 태평그룹에서의 새로운 삶은 단순한 취업을 넘어선 거대한 사명으로 다가왔다. 수지는 태평그룹에 정식으로 출근했다. 그녀에게 주어진 임무는
명예회장의 지시 아래 그룹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고 투명한 경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었다. 비록 신입사원이지만 명예회장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다는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갔다. 수지는 회장님의 지시로 비밀리에 자료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태평그룹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던 권력 남용과 비자금 조성 등 심각한 문제들을 하나씩 발견했다. 그 중심에는 명예회장의 두 아들이 있었다. 그들은 수지를 경계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이 뭘 할 수 있겠냐는 듯 무시했지만 수지가 명예회장의 직접 지시를 받고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노골적으로 견제하기 시작했다. 사무실에서 수군거림이 들려오고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거나 왜곡되어 전달되는 일도 잦아졌다. 어느 날 명예회장의 큰아들인 이재한 전무가 수지를 찾아왔다. 그는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수지를 위협했다. 신입사원이 감히 회장님께 아첨해서 이 자리에 앉은 모양인데 주제를 알아야지. 건방 떨지 말고 가만히 있다가 제 발로 걸어나가는 게 좋을 거야. 수지는 그의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자신의 뒤에는 명예회장이 있고 정의를 향한 굳은 신념이 있었다. 수지는 이재한 전무에게 당당하게 맞섰다. 저는 명예회장님의 지시를 따를 뿐입니다. 그룹의 투명한 경영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방해도 이겨낼 겁니다. 그녀의 단호한 태도에 이재한 전무는 분노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돌아섰다. 수지는 외롭고 힘든 싸움이 될 것을 직감했다. 하지만 그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다. 명예회장의 신뢰와 그를 향한 감사함이 그녀를 지탱하는 힘이 되었다. 수지는 밤낮 없이 자료를 뒤지고 증거를 수집했다. 그녀의 노력 덕분에 이재한 전무와 그의 동생인 이재민 상무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구체적인 증거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명예회장의 치매를 악용하여 그룹의 주요 사업에서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지는 이 모든 증거를 모아 명예회장에게 보고했다. 명예회장은 분노에 떨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에 잠겼다. 자신이 평생을 바쳐 일군 회사가 그리고 자신의 자식들이 이렇게 추악한 일들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가슴 아파했다. 내가 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이런 자식들을 두었단 말인가? 명예회장은 비통해하며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작은 상자를 꺼냈다. 상자 안에는 빛바랜 사진 한 장과 낡은 목걸이가 들어있었다. 사진 속에는 명예회장과 함께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인이 있었다. 그리고 그 여인의 목에는 수지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의 펜던트가 걸려 있었다. 이 아이가 지연이란다. 내가 하고 다니는 목걸이와 똑같지 않으냐? 수지는 깜짝 놀랐다. 자신이 하고 있는 목걸이와 너무 똑같았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수지는 자신이 할아버지를 만난 것은 어떤 우연에 의해 필연이었음을 느끼게 되었다. 드러난 비리 증거와 지연의 유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깊은 인연은 태평그룹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명예회장은 이재한 전무와 이재민 상무를 포함한 비리 연루자들을 모두 해고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그룹은 한동안 혼란에 휩싸였지만 명예회장의 단호한 결정과 수지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서서히 안정을 되찾아갔다. 명예회장은 수지에게 그룹의 경영 전반을 맡겼다. 수지는 명예회장의 신뢰에 보답하듯 투명하고 윤리적인 경영을 원칙으로 삼아 태평그룹을 이끌어 나갔다. 그녀의 지휘 아래 태평그룹은 다시금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범적인 기업으로 거듭나기 시작했다. 명예회장의 치매 증상도 놀랍게 호전되었다. 길거리를 헤매던 초라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늘 온화하고 인자한 미소를 띠는 이준혁 회장으로 돌아왔다.
그는 여전히 우리 딸 지연이를 중얼거렸지만 이제는 그리움과 애틋함이 섞인 따뜻한 목소리였다. 수지는 가끔 명예회장과 함께 한적한 길거리를 거닐었다. 그리고 그 길 끝에는 늘 할아버지가 앉아 계셨던 그 자리가 있었다. 이제는 그 자리에 아무도 앉아 있지 않았다. 하지만 수지는 그곳에서 할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억들을 되새기며 미소 지었다. 태평그룹은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고 수지는 그 중심에서 빛나는 리더가 되었다. 그녀의 목에 걸린 펜던트는 이제 단순한 유품이 아니었다. 사랑과 인연 그리고 운명적인 만남을 상징하는 희망의 증표였다. 그리고 그녀는 알고 있었다. 이 모든 시작은 길거리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에게 건넸던 따뜻한 음료수 한 잔이었다는 것을. 진심은 언제나 가장 큰 기적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의상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